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사회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예비 수험생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준 다음에 지문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문학이 이렇게 세 지문이 지금 수능에서 나오는데 이 지문 하나에 여러분 문제가 6개일 수도 있고 뭐 5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중에는 대부분 이 정도 5문제, 한 지문에 5문제 정도가 되면 7분에서 8분 정도의 해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 중에는 그래서 지문을 옆에 시계를 딱 두고 지문을 7분이나 8분 안에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이제 연습들을 하죠. 이 연습은 나쁜 건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맞췄는데 두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서 지문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이 틀린 문제나 또는 애매하게 맞힌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시간 재고 문제 풀고 틀린 거 해설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왜 틀렸는지 알겠어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해력 향상의 속도는 좀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문을 시간을 재고 한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글 전체 내가 과연 중심 내용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한 편의 글에는 여러분 하나의 중심 대상과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내가 주제를 이해한다면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 시험에 나왔던 이 사회 지문, 법과 관련된 지문인데 이 지문 다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소재는 법에서 말하는 예약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예약의 종류와 함께 문제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중심 대상과 함께 중심 내용을 쉽게 말하면 주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문제 먼저 선택지 먼저 읽고 지문 읽으면서 문제 동시에 풀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력 단계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수능 전에 한 9월 달부터 실전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이 법과 관련된 지문도 여기 보면 채무, 그 다음에 채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고 수능 특강 교재에도 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수험생들은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축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해하는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교재 볼 필요 없이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독서 지문들을 그냥 쭉 읽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읽고 정확하게 주제가 뭐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지 여러분들 3학년 때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도 거의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하면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뭘 찾아야 되죠? 논리전개 방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설 지문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갈등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 지문을 읽으면서 인물을 파악하고 과연 서술 방식이 무엇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안 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지문 읽고 주제를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 지문 읽고
여러분들 논리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논리전개 방식을 잘 하려면 일단 개념이 잘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 방법에 뭐가 있죠?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유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이게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양상을 쓴 건지 아니면 이게 과정을 쓴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을 분석한 건지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지 두 사람의 견해를 절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이 돼 있어야지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문 읽을 때는 주제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글의 논리전개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 뭐 특정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두 대상의 차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든가 아니면 원리를 좀 천천히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든가 이런 반복적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을 갖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이걸 어느 정도 이해력이 좋은 학생은 한 번에 읽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이해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건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또 좀 어려운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지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글이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주제를 이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의 문단에는 뭐가 있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하나의 중심 내용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문단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문단을 한번 읽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고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고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걸 다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6월달이나 7월달까지 이걸 차곡차곡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9월달 되면 완전히 비문학을 아주 그냥 별로 부담 없이 읽고 푸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여러분들 너무 빨리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 푸는 요령만 자꾸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성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뭐를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주제. 그 다음에 논리전개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찾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해설해 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하면서 한번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문학은 여러분 일단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대상을 찾아요. 문학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목 보면 이 제목을 중심으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문학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채권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여러분 항상 중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특정 행위를 우리는 급부라고 합니다. 원래 법과 관련된 지문은 여러분 낯선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뭐라고 한다? 채무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 병철이가 학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수험생, 고3 학생이 수강료를 냈어요. 수강료를 내고 병철이한테 돈을 내고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돈을 낸 고3 학생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병철이는 여러분 뭐를 해줘야 되는? 돈을 받았으니까 병철이는 수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이 바로 뭐라고 해당합니까? 급부입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고3 학생이 수강료를 냈는데 병철이가 돈을 받고 튀었다. 알았죠? 그럼 이 새끼는 일단은 채무 불이행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아주 쉬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알았죠? 어떤 지문들은 여러분 사례를 들어주는 지문도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겁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합니다. 고3 학생이 수강료를 내고 병철이한테 수업을 요구합니다. 이해됐죠? 이 수업이 바로 뭐다? 급부입니다. 그럼 병철이는 또 수업을 해줘야 되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병철이는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했겠냐? 예약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글의 중심 대상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법에서 말하는 예약이 중심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됐죠? 급부를 이행하면 결국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병철이가 수업하면 채무는 소멸된 겁니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 돈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제공인 경우도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답니다. 뭐가 급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중심 문장이 요 첫 문장이라는 건 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 사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친근한 일상 주변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법상의 권리는 이게 주어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으로 발생합니다. 계약이란 뭡니까? 그러면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결국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여러분 요게 중심 내용이라고 알 수 있죠. 민법상의 권리는 뭐로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요게 중심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요 중심 문장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채권, 그 다음에 급부, 그 다음에 채무, 그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는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여기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해됐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요. 양병철이라고 합시다. 수업을 잘해. 그래서 학생들이 병철이의 수업을 들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전타임 마감 강사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줄을 서서 수강증을 끊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다음 달에 병철이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강증을 끊기가 어려워요.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미리 와서 뭐하고? 미리 와서 돈을 내고 수강증을 끊겠죠. 됐죠? 그럼 요건 미래의 급부, 수업, 그 다음 달 수업을 미리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수강증을 끊는 게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달 가서 이제 학생은 병철이의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지문이 흘러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채권과 급부와 채무를 설명한 것도 결국 뒤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근데 당장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도 있지만 미래에 필요한 걸 위해서 계약을 할 때도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를 우리는 예약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글은 여러분 뭘 말하기 위해서? 예를 말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까지 서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약을 활용하면 되죠.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승차권 예약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이건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예약이 아니고
승차권을 사는 건 이건 그냥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예약은 이게 중심 대상이라는 거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은 바로 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에요. 알았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본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예약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 계약이 바로 뭐다? 예약이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승차권,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건 이건 예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알았죠? 근데 법에서 말하는 예약은 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발생할 본 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까지 다 읽고 나면 여러분 무슨 단어만 알면 되죠? 채무, 급부, 그 다음에 채권. 이해됐죠?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예약. 이 단어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서 남기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해가 되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남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해서 머릿속에 남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해력을 쌓는 게 중요하지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문학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면 좋아. 처음에는 좀 빨리 읽고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읽어서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한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 해결하는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점점 비문학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은 이게 중심 대상이죠. 그죠?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됐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채권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채권이란 채무란 말을 한 이유가 얘를 이해하려면 알았죠? 이런 용어들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서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 요구가 바로 급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하는 것이 급부 내용이에요. 이 예약의 급부 내용은 이거고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예를 든 겁니다.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 선정된 회사는 뭐 한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예약이 성립되죠. 이에 따라 결국은 뭐 하면 되죠?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면 대금을 누가? 대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본계약 체결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는 응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이 업체가 예약을 해서 선정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와 이 회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계약을 합니다. 본계약을 해야 됩니다. 본계약을 하고 나면 얘네들은 뭐 하면 되죠? 급식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무슨 의무를 갖습니까? 돈을 줘야지요. 그래서 이 대금이 본계약에서는 급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약에서의 급부는 여러분 뭐죠? 본계약을 성립해서 그걸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 의무인데 알았죠? 요게 바로 급부라면 예약에서는 본계약에서는 얘가 급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병철이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병철이 회사는 이제 그 회사에 뭐 하면 돼요? 이제 급식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회사로부터 뭘 받으면 돼? 급식비를 받으면 되죠. 됐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우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예를 가지고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답니다. 이건 또 뭐냐?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족이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 식당에 도착하면 예약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그냥 성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해서 나 몇 시에 갈 테니까 몇 시에 식구들하고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하고 전화했죠? 전화했죠? 그죠? 예약을 한 겁니다. 또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결국 본계약은 바로 그냥 이루어지고 그래서 본계약 성립함으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를
그 식당에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게? 얘가 급부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그럼 지금 예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뭐냐?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도 있고 또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도 있다. 이 두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 예약에서 예약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고3 학생이 미리 여러분 수강증을 끊었어요. 미리 수강증을 끊었는데 결국 그 다음 달에 병철이가 실수를 해서 그 학생이 수업을 못 듣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학생은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손해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여러분 이해해도 이게 이제 이해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뭡니까? 예약의 유형에 따라 좀 문제 양상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뭐를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 내용이 바뀌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랬더니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예약을 했는데 병철이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학생은 결국 병철이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분명히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결국 증명하지 못한다면 병철이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손해배상 채무까지 지는 게 바로 병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봐봐.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 일단 급부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채권자에게 이행이 안 된다는 건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이로 인해서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바로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타인이 여기 이제 봐 타인이라고 해 타인. 만약에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 타인이 예약상의 권리자는 이에게도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미리 수강증을 끊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이 수강증도 끊지 않고 수업을 듣는 바람에 만약에 이 학생이 수업을 못 들었다면 결국 병철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끼어든 학생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겠죠. 다만 예약상 권리자입니다. 예약상 권리자는 바로 이 학생이죠. 돈을 미리 낸 학생.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상대방이 누구죠? 병철이. 방해자는 누구죠? 다른 학생이죠. 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갚아야 되는 급부 내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약에 병철이가 이 학생한테 손해배상을 하면 결국 방해한 학생 채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방해한 학생이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면 병철이의 채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둘 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문을 여러분 다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에서 말하는 예약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가 중심 내용이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와 급부와 계약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중심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 없이 발생합니다. 맞죠? 아까 분명히 여러분 권리는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권리도 존재한다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상의 권리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발생, 이게 바로 뭐죠? 급부죠. 그러면 이미 예약상의 권리자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급부가 이행되면, 알았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병철이가 수업을 하면 결국은 그 학생에게 채무를 이행한 거기 때문에 채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가 아니고, 여기 아까 분명히 했죠. 다른 학생이 끼어들어서 미리 수강증을 끊은 학생이 수업을 못 듣는다면 그 끼어든 학생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럼 분명히 이건 틀렸네요. 그죠?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거기 기억을 보면, 기억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기억은 기차 승차권을 예약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히 이건 법에서 말하는 예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5번이다라고 얘기하면,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이게 뭐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걸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기차 탑승권은 뭐가 아니라고? 예약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그냥. 얘는 틀린 겁니다. 아마 대체로 수험생들 중에 이 5번이라고 오답한 학생들이 좀 많아요.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 제공을 받다? 자, 계약이 없이, 아닙니다. 승차권 구입은 분명히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얘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지문들을 아주 단순한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서 해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합니다. 급부는 여러분, 아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급부가 아니죠.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승차권을 샀어요. 그럼 나는 뭐를 제공을 받아야 돼요? 기차 탑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얘가 급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부는 여러분 기차 탑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기차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한, 의무가 아니죠. 여러분 이 기차 탑승을 하지 않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승차권을 산 사람이 뭐죠? 채권자죠. 그럼 이제 열차 회사가 뭐에 해당하죠? 채무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병철이가 이제 승차권을 샀으면 그 열차 회사에서는 당연히 병철이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건 의무가 아니고 권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라니까, 이 계약. 예약이 아니고 뭐다? 계약입니다. 계약. 알았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대체로 이 문제 오답은 5번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보면 좋다. A에서 제시된 예를 활용해서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예약상 권리자입니다. 예약상 권리자. 정리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결국 예약상 급부는 뭐겠어요? 본계약이죠. 분명히 예약을 했으면 당연히 본계약을 승낙해야 되는 건 의무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본계약이 결국 승낙을 하는 것. 여기서 뭐 채권이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그럼 여기서 채권자가 누구겠어요? 일단 여기 있잖아. 예약상의 권리자. 급식회사 아니겠어요? 그럼 급식회사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무슨 계약? 본계약을 하는 걸 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계약상의 급부는 뭐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급식 제공은 채권자가 하는 거죠. 알았죠? 채무자가 하는 건 당연히 뭐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그럼 이 기억하고 디귿만 봐도 답은 1번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예약 완결권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예약상 급부는 없습니다. 그냥 전화하고 그냥 가서 밥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당연히 없음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틀렸다는 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는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갑은, 알았죠? 미용실에 운영하는 을에게 예약을 했어요. 둘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당일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는데 갑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여기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대요. 여기 조건이. 그러면 갑은 당연히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면 예,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얘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자기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대요. 과실이 있답니다. 아니 과실이 없거나 고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 그럼 과실이 있대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뭐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됩니다. 아니 계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니까 얘는 이걸 져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을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럼 결국 채무 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됩니다.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급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라 급부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채무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갚으면 채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으면 을과 병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거 얘는 안 지죠. 계약을 쓴 사람이 아닌데 이건 끼어든 놈이잖아. 알았죠? 그래서 원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얘만 지면 되는 거예요. 을만. 알았죠? 얘는 그냥 손해배상 채무만 갖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뭐다?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없대요. 없음이 증명되면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이 증명이 됐으면 결국은 을은 빼고 결국 갑이 고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비문학이 점점 읽는 게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문 안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그 유사한 걸 떠올려서 이해를 하는 이런 능력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특히 3, 4등급 학생들은 3월달 모의고사만 보고 결국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그냥 쪼르르 쫓아와서 선생님 나 끝까지 다 못 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냥 안절부절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야죠. 그때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거고 집중력 없이 그냥 대충 그냥 하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내지 말고 지문이 이해될 때까지 제발 좀 반복적 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 앞에 이 서술어의 문장 성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면 비슷한 걸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뭐 단어 뜻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여러분 그 봤다라는 말이 뒤에서 뭐라고 돼 있죠? 봤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을 받다라고 돼 있죠. 대금을 받다. 결국 이제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받다. 물건이나 돈을 우리가 받을 때 같은 목적어가 쓰였잖아요. 알았죠?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건 2번밖에 없다. 나머지들은 여러분 충분히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파악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맥적 의미가 나오거나 사전적 의미가 나오거나 하면 반드시 이 서술어의 앞에 성분이 동일한지 비교하고 이 성분의 성격이 유사한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지문과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이 지문을 해설 다 듣고 나서도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나서 딱 지나면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채무가 뭐고 급부가 뭐고
채권이 뭐고, 계약이 뭐고, 예약이 뭐고, 알았죠? 이게 이해를 하고 읽은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좀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런 용어들이 어떤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축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나면 끝!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이게 내가 언제 읽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등급이 좋은 학생들은 내가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그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면 나와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뭐가 출제됐니?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문학도 이해하는 연습을 꼭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서 주제를 꼭 여러분들이 찾고 이해하는 연습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른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